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챕터 2의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해서 그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들의 프린시플, 기본 설계시 원리라든가 원칙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각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들의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죠. 뭐 이메일, 웹, 텍스트 메시징, 리모트 로그인, P2P 파일 쉐어링, 멀티 유저 네트워크 게임, 그다음에 비디오 스트리밍이 있고, 그리고 인터넷 전화기, 음성 전화기, 화상 전화기, 스카이프나 요즘 많이 쓰는 줌도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 리얼타임 비디오 컨퍼런싱 줌이죠. 그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되게 많죠. 구글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종류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앱을 만든다,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 엔드 시스템, 단말 시스템. 그러니까 이 우리가 네트워크 배울 때 엣지 부분과 코어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엣지 부분의 엔드 시스템, 이런 휴대폰이나 랩탑이나 아니면 이런 PC라든가 이런 서버들과 같은 엔드 시스템, 단말 호스트들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이 네트워크에 서로 연결이 돼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웹 서버 소프트웨어들은 웹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볼 때 이 엣지에서의 그 단말 소프트웨어만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뭐 새로운 카카오톡 같은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소셜 네트워킹 앱을 만든다든지 할 때 이 단말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코드만 작성을 할 뿐이지, 네트워크 라우팅을 담당하는 이 네트워크 코어에 해당하는 디바이스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전혀 담당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그 계층 구조, 레이어드 아키텍처에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죠?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쪽을 에서 뭔가 앱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그 앱 프로그램이 된 그 앱 프로그램에서 TCP 그 소켓 프로그래밍 API를 사용을 해서 TCP 소켓을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소켓에다 데이터를 밀어 넣어 주면은 그냥 트랜스포트 레이로 가서 자동적으로 패킷이 쪼개지고 재조합되고 패킷 넘버가 붙여지고, 패킷이 손실 나거나 딜레이 되면은 거기서 다시 재전송을 해준다든지 그런 작업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전송된 패킷들의 IP 주소를 따라서 이렇게 중간에서 라우팅을 해주는 이런 코어 디바이스에서는 전혀 이 앱 프로그래밍 할 때 이쪽 그 코어 디바이스에서 라우팅 부분 쪽은 전혀 프로그래밍을 고려를 할 필요가 없고 밑에서 그냥 다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작성을 할 때는 엔드 시스템, 단말 시스템에서 들어가는 프로그램만 작성을 하고, 실제 네트워크 코어에서 라우팅이나 포워딩을 위한 그런 모듈들은 여러분들이 전혀 프로그래밍 할 때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훨씬 간단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작성해 놓은 이 코어 디바이스의 라우팅 그 소프트웨어는 그냥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 여러분들이 집에서 전구를 사서 그, 형광등이나 아니면 그 전구 소켓에 그 전구를 붙이면은 형광등을 붙이면은 그 주광색 그 등이 나오고, 뭔가 이제 약간 노란 불빛이나 파란 불빛이 나는 전등을 붙이면은 그런 불빛이 나오고, 그런 게 전구만 바꿔 끼우면 색깔이 다르고 이런 전력 효율이 다른 그런 게 되는 거고, 근데 기존의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여러분들이 전구를 꽂고 그것이 발전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런 건 전혀 건드리지 않듯이, 그죠? 전구만 탁 꽂으면 불이 확 들어오듯이
여러분들이 그 소켓에 전구 소켓에 만든 전구만 꽂으면 불이 들어오듯이 그 전기 그 전력선 인프라를 통해서 그죠? 인터넷 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도 여러분들이 그 TCP 소켓 그에 맞는 소켓 프로그램에 맞는 거기에 맞는 규격에 만든 함수를 부르고 난 다음에 거기다 데이터를 넣어주기만 하면은 뭐 나머지 전송되는 건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 코어 디바이스 이런 라우트 같은 디바이스에서는 그 사용자들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전혀 러닝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엔드 시스템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엔드 시스템에서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코어 부분은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앱 개발이 빠르게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인기 있는 앱이 하나 새롭게 만들어지면은 쉽게 손쉽게 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단말기에서의 그 소프트웨어만 장착을 하면 되고 뭐 별도로 그것 때문에 라우터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해줘야 된다든지 인스톨 해야 되는지 그런 필요가 전혀 없이 이 엔드 시스템에서만 소프트웨어를 깔고 그냥 돌리면 자동적으로 그냥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앱 개발을 할 때의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한번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 프로그램들을 확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뭐 그 같은 애플리케이션 또는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컴퓨터와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 앱을 개발한다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구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설계 구조, 원리적인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그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피어 투 피어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는 뭐 잘 알죠. 뭐 서버가 따로 있고 클라이언트가 따로 있어서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에게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듯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피어 투 피어는 뭐 이런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P 컴퓨터 서버 역할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PC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등하게 서로가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컴퓨터가 1900한 50년대 처음으로 개발이 되고 그 이후로 한 5, 60년 동안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클라이언트 서버로 주로 서버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로 운영이 됐었고 근데 이제 그 사실 클라이언트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따로 있고 서버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건데 근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부터 각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퍼스널 컴퓨터 PC의 그 용량이나 네트워크 대역폭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디스크와 메모리 사이즈가 늘어남에 따라서 별도의 서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도 그런 그 용량이 여유 공간의 네트워크 대역폭이나 왜냐하면은 그 초고속 네트워크 정보통신망 메가비트, 기가비트 상황의 그런 그 고대역폭 네트워크가 가정마다 다 들어가면서 이제 각 가정과 각 기관의 컴퓨터가 예전에는 없었던 여유 자원을 가지게 되기는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디스크도 용량이 여유가 생기고 네트워크 대역폭도 뭐 예를 들어서 10메가 네트워크 대역폭 또는 100메가 네트워크 대역폭을 갖고 있으면 그걸 다 사용하지 않고 뭐 부분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그 남는 잉여 용량을 그 다른 사람한테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 서버가 따로 필요 없이
동등한 클라이언트 서버에서는 서버가 훨씬 파워풀하겠죠. 훨씬 파워풀하고 클라이언트는 보통의 이제 뭐 PC나 이런 특별한 장비가 없는 보통의 이제 우리가 쓰는 단말기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 팜이라든지 네이버 웹 서버만 해도 수십만 대의 서버들이 물려서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클라이언트 서버는 비대칭형입니다. 그죠? 클라이언트는 약간 서버는 굉장히 중무장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런 고성능의 컴퓨터로 보통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클라이언트는 그거보다는 훨씬 이제 가벼운 정보 검색이라든가 웹 브라우징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별로 그렇게 큰 메모리라든가 서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리소스가 적게 배치가 되어 있는 컴퓨터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peer-to-peer는 서로가 대등한 관계를 갖고 있는 peer-to-peer, 그죠?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은 동등한 관계의, 그죠? 동등한 레벨에서의 컴퓨팅.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는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비대칭형 관계고 피어투피어는 서로 동등한 대칭 관계의 컴퓨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네트워킹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계를 할 때는 거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주로 선택을 하게 되고 또는 피어투피어면서도 클라이언트 서버처럼 예를 들어서 한 100개 정도의 피어가 있으면 서버를 한 두 개 정도 두던지 그런 것들을 슈퍼 피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랑 피어투피어를 믹스드업해서 설계를 하는 그런 방법도 요즘들은 많이 씁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무슨 대표적인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설계 구조는 크게 클라이언트 서버와 피어투피어로 나눈다 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웹 서버라든가 이런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가 그런 서버가 있죠. 서버가 있어서 주로 이제 서버들은 서비스를 하는 기기입니다. 수강 신청 서버라든지 홈페이지 서버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딥러닝 서버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들은 이런 서버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이죠. 그래서 보통은 굉장히 경량화된 노트북이나 보통의 PC라든지 아니면 단말 디바이스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특징은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서버는 예를 들어서 항상 온되어 있는 24시간 켜져 있는 호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가 보통의 경우에는 permanent한 항상 고정형 영구형 IP 어드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정형 있고 유동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챕터 4에 들어가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permanent IP 어드레스라는 거는 항상 고정형 IP 예를 들어서 어떤 서버는 1.2.3.4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상명대의 DNS 서버는 예를 들어서 237.176.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정형 서비스를 주소를 줘서 항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켤 때마다 IP 주소가 바뀐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항상 고정적으로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naver.com에 연결을 하는데 naver.com의 IP 어드레스가 언제는 1.2.3.4였다가 언제는 5.6.7.8였다. 지 맘대로 바뀌면 안 되겠죠. 켤 때마다 바뀌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제는 이 페이지가 나오고 언제는 다른 페이지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고정형의 IP 어드레스를 보통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거 우리가 전에 한번 보여준 적 있죠. 구글의 데이터 센터,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는 강원도의 각이라는 건물에 있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중 물에다가 튜브 띄워서 수만 대, 수십만 대의 컴퓨터 보드를 갖다 놓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주로 써서
그 서버의 수가 많이 필요하면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보통. 그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은 보통 이제 서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서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뭐 꺼졌다가 켜졌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웹 브라우징을 한 웹 서버를 들어가는데 뭐 집에 있는 컴퓨터 껐다 켰다 할 때도 있고, 그죠? 물론 휴대폰은 항상 켜놓긴 합니다만은 껐다 켤 때도 있고, 노트북도 뭐 껐다 켤 때도 있고, 뭐 그래도 아무 지장 없죠, 그죠? 어차피 나 혼자 쓰는 거니까. 다음에 이제 그 다이나믹 IP 어드레스, 그러니까 껐다 켤 때마다 IP 어드레스가 바뀌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 바뀌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챕터 4에 들어가면 나올 텐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IP 어드레스를 체크해 보면 집에서 뭐 껐다 켤 때마다 바뀝니다, 쭉.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휴대폰도 뭐 IP 주소가 뭐 여기 있을 때 바뀌고, 뭐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 다른 도시를 가면 또 바뀌고, 그렇게 바뀌죠, 계속. 그래서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고정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고, 그냥 항상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 입장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그냥 가게에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은 이 가게도 들어갔다 저 가게도 들어갔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죠, 그죠? 근데 보면은 그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뭐 항상 그 주소지에 있지 않고 다른 주소지로 막 옮겨 다니면은 물건을 팔 수 없듯이,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입장에서는 항상 이 고정적인 IP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말이 되고,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 네, 비유를 하자면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서 물건 사고, 뭐 저기 들어가서 웹페이지 보고, 저기 들어가서 뭐 동영상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컴퓨터를 껐다 킬 때마다 또는 전화기를 들고 어느 지역을 옮길 때마다 주소가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바뀝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기본적이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보통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클라이언트도 고정형 IP 어드레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연구실이나 회사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 IP 어드레스를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서버가 뭐 고정형 IP 어드레스 가지고 있고,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동적인 IP 어드레스 가지고 있으면서 할 때마다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들끼리는 서로 별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뭐 휴대폰으로 웹 브라우징을 하다가 노트북으로 웹 브라우징을 하다가 또는 집에 있는 데스크탑 PC로 웹 브라우징을 하면은 그 클라이언트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진 않죠. 보통은 그냥 웹 서버랑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뭐 그 내가 뭐 구글 크롬을 구글 크롬 웹 브라우저를 뭐 노트북에서 쓰고 휴대폰에서 쓰고 뭐 PC에서도 쓰고 그럴 때, 뭐 걔네들끼리 물론 싱크는 될 수 있겠지만, 어떤 페이지를 열어봤는지 같은 아이디를 쓰면 그 동기화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그 내 휴대폰을 쓰다가 내 휴대폰으로 노트북한테 뭐 말을 걸고, 노트북한테 쓰다가 뭐 노트북으로 PC한테 말을 걸고 그렇게 하진 않죠. 웹 브라우저를 써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끼리는 별도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거의 대부분 항상 서버랑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수강 신청을 할 때도 수강 신청을 하는 클라이언트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일은 없죠. 그냥 수강 신청을 할 때 뭐 수강 신청 서버랑 커뮤니케이션 하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2P 아키텍처는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그 가정용 PC들이나 이런 그 개인용 데스크탑들이 그 네트워크 대역폭도 늘어나고 메모리랑 디스크 용량도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이 디스크에 있는 개인용 디스크에 있는 또는 개인용 컴퓨터에 있는 네트워크 이런 자료들을 공유해서 서로 같이 뭔가 그 자료를 저장할 수 있겠다 라는 아이디어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P2P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기본적으로는
항상 온돼 있는 서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토런트 같은 그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안 써본 학생들이 있으면 꼭 써보세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요즘은 비트토런트 같은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뭐 동영상 같은 걸 받고 싶다, 또는 어떤 파일 같은 걸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은 어, 주위에 있는 컴퓨터들한테 다 물어보고 검색을 한 다음에 주위에 있는 컴퓨터들의 내용들을 다 검색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것들, 제일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죠.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네트워크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껐다 켤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는 그냥 그 네트워크를 끌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비토렌트를 깔려 있는 비토렌트 같은 프로그램을 깔고 있는 그 PC들끼리 서로 그 디스크 자원을 공유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성경책 파일로 그 PDF 파일이라든가 이런 그 저작권이 없는 어떤 그런 공개된 옛날 책들 같은 것들 그 쭉 쌓아놓고 있는 컴퓨터들이 있으면은 그냥 그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그 검색을 해서 어, 뭐 옆 사람의 컴퓨터에 그 내용이 그 성경책에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그 옆 사람 옆에 건물의 사람의 컴퓨터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죠. P2P 그 비토렌트가 그죠? 그래서 항상 그 always on 돼 있는 항상 켜져 있는 서버가 없고 그냥 방금 전에 얘기한 클라이언트들 같은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 컴퓨터들, PC들이 그냥 이렇게 그, 그 프로그램을 띄우고 있으면 그때만 서로 연결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미의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소프트웨어들과 연결을 해서 자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eer, 이제 동등한 관계에 있는 PC들끼리 서로 그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서비스를 갖다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2P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피어들이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 디스크의 사이즈가 커질 거고 그만큼 네트워크 대역폭도 커지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책들, 저작권이 다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나 동영상들을 전부 다 이제 그 뭐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을 때 뭐 누군가가 한 10명의 사용자들이 서로 그 컴퓨터의 자기의 데이터를 공유를 하면은 그냥 10명분의 자료만 갖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100명, 1000명, 10,000명 피어들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나면은 그죠? 이 서비스의 제공할 수 있는 양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각각의 데스크탑이나 PC나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컴퓨터를 켜고 그다음에 해당 비토런트 앱이나 이런 앱을 딱 돌릴 때에만 이 피어2피어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자료를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항상 온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냥 서버에 가서 그냥 요청만 하면 되는데 피어2피어 같은 경우에는 뭐 얘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아니면은 그 켜져 있다가 다시 꺼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꺼져 있다가 다시 켜지는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서 그 사용자가 원하는 파일을 찾고 다운로드를 받으려면은 관리가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 초반에 들어서 그 퍼지기 시작한 가장 최근의 발전된 그 앱 아키텍처라고 네트워크 아키텍처 앱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건 뭐 그 비트토렌트 파일 쉐어링 시스템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를 얘기를 할 때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있고 서버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는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을 하는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고 서버 프로세스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가게의 주인이 또는 셀러가 그런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 클라이언트가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닷컴의 웹서버가 있으면은 네이버닷컴의 웹서버는 항상 하고 있는 일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이름도 listen입니다. 그냥 listen하고 있는 거죠. listen하고 있으면은 그냥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말을 탁 걸어오면은 나 누구인데 메인 페이지 보내주세요 하면 그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라는 게 뭐였죠? 프로세스라는 게 여러분들 아마 운영체제에서 배웠을 텐데 프로세스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기억나나요? 그렇죠. 프로세스라는 거는 호스트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러닝 프로그램이죠.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통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같은 호스트에 있을 때 같은 호스트에 있을 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듯이 같은 호스트에 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로세스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IPC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워드 프로세서, MS 워드로 프로그램을 짜다가 프린트를 해야 되겠다고 탁 하면은 워드 프로세서에서 HWP라고 합시다. HWP 프로세스에서 프린팅을 할 수 있는 포맷을 바꾼 다음에 프린팅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꾸고 난 다음에 프린트할 문서 데이터를 프린팅 프로세스로 보내죠. 기본적으로 스플러로 보내죠. 그래서 각 same 호스트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는 모델을 그대로 서로 다른 기계상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확장을 한 것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호스트들, IP 주소를 갖고 있는 서로 다른 IP 주소를 갖고 있는 호스트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메시지를 교환하게 함으로써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P2P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까 동등한 레벨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의 P2P 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 모듈도 있고 서버 모듈도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2P 아키텍처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세 개의 컴퓨터가 있으면 서로가 동등한 레벨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가 파일을 요청하면 얘가 주고 얘가 파일을 요청하면 얘가 주고 서로 동등하게 공유를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P2P 아키텍처는 그 안에는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도 있고 모듈도 있고 서버 프로세스도 같이 있는 그런 동등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P2P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은 클라이언트 모듈과 서버 모듈 또는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와 서버 프로세스를 둘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